근데 부추는 진짜 pH에 따라 가지고 입금마름 증상이, 부추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양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추 하면은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제 사실 동절기 재배하시면 그렇게까지 연관은 없을 텐데 꽃대 올라오는 거랑, 꽃대 올라오는 거 억제하는 기술이랑, 그리고 또 이제 입금마름증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입마름병증이라고도 하고 입금마름증이라도 하고, 뭐 틱번이랑은 조금 다른 증상이긴 한데 어쨌건 뭐 틱번이라고도 하고 끝이 간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런 거 관련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좀 길어요. 한 40페이지 조금 안 되는 내용인데, 카카오톡에 이제 야라코리아라는 거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 누르셔가지고 야라코리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친구 추가하시고, 친구 추가, 노란색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뭐 오늘 부추 교육 들었습니다, 부추 교육 자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부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여기 정리해놨는데요. 되게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그 복잡한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씩 힘내서 모두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해요. 화이팅! 화이팅! 부추, 뭐 정구지라고도 하고 부채라고도 하고 부초라고도 하고 소리라고도 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건 부추의 독특한 향미, 부추도 이제 백합과, 크게 보면은 백합과 식물, 그러니까 마늘, 양파랑 그냥 친척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늘 되게 한국인 좋아하고 양파도 좋아하는데 독특한 향미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부추도 독특한 향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추의 향미를 만드는 물질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황화아릴이라는 애랑 프로필 설파이드라는 애입니다. 황화아릴엔 황 들어가 있고, 이 설파이드 자체가 약간 좀 영어로는 황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 부추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질소도 중요하고 가루도 중요하고 마그네슘, 뭐 칼슘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황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첫 장에 넣어놨습니다. 황도 주셔야지 부추의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온도랑 광조건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특히나 이제 동계에 재배하시니까 온도랑 광조건에 되게 예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읽어보면 저거는 18에서 20도, 요 정도면 상당히 저온성 작물이죠. 겨울철에도 그래도 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 좀 혼행성 작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한성이 강하다, 뭐 마이너스 5도까지 생존하는데, 생존을 하는 거지 5도 이하에서는 생육이 조금 굉장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잘 못 시키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기시키면 동해 피해도 있고, 어쨌건 하우스 내부 온도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25도 이상의 고온 시에 생육이 부진된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키우는 작기에 좀 고온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고온이 됐을 때는 부추 품질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락이 되기 때문에 고온에 견디는 좀 저항성 물질을 분명히 투입을 하셔야 되고, 그 저항성 물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건 부추는 우리가 잎을 먹잖아요. 잎의 저항성을 키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뿌리 근건부로 공급하는 것보단 연면 시비로 공급하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근데 고온의 저항성 제일 많이 만드는 물질 뭐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제 칼슘이죠. 칼슘 쪽이 좀 이제 고온 저항성을 많이 만들어내고, 광 요구량도 적습니다. 겨울철에 좀 키우시기 유리한 작물 잘 고르셨네요. 저광 선호하고, 뭐 7, 8월에 이제 뭐 봄재배, 여름재배 하면 7, 8월에 추대돼가지고, 추대되면 안 되니까 온도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여기는 이제 하절기엔 안 키우신다고 하니까 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건 근데 시설부추 재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시적으로 계속 생육기에 모두 계속 그냥 영양생장만 하잖아요. 저희가 부추 키울 때 뭐 최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꽃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잎 키워서 똑 따먹고 잎 키워서 똑 따먹고 계속 영양생장하는 거거든요. 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양생장에 제일 중요한 건 질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질소 요구도가 엄청 높겠다, 그럼 칼륨보다 질소를 많이 줘야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셔요. 부추는 영양생장을 하니까 질소를 많이 줘야지, 질소를 줘야지, 뭐 요소를 주건 유한을 주건 뭐 NK를 주건 어쨌건 질소를 많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사실 틀립니다. 토양 특성상 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질소만큼은 아니지만 질소를 주면서 반드시 가리를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보시고 질소만 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내용은 제가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저온 저항성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겨울에 키우시니까 겨울에 동해 피해 막으려면 당연히 저온 저항성 좀 높이는 그런 물질들을 연면 시비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네요. 두 가지네요. 저항성을 키우는 물질을 연면 시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질소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 이 딱 두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토양 조건인데 이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분한테 여쭤봤는데 결국 이 지역 좀 이제 폐화석 같은 거 쓰시고 결국 석회 대용으로 쓰시는 걸 텐데 폐화석 쓰셔가지고 좀 pH 관리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H 박 검정 하셨을 때, 토양 검정 하셨을 때 pH가 몇 정도로 나오시는지 한 3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용 참조해가지고 진행하기 편할 것 같아요. 6에서 6.5 정도요. 예. 6에서 6.5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5.8.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이 지역은 알칼리성 토양까지는 아니고 약산성에서 산성 토양이다 정도로만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를 키우시다 보니까 당연히 비료는 좀 그래도 쓰시는 편이죠. 꽤 쓰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생육이 그렇게 느린 작물들이 아니고 겨울철에 생육 바짝 끌어올리고, 그리고 배신 다음에 또 키우시고 배신 다음에 또 키우셔야 되니까 좀 다량의 양분이 투입되는 상황, 그리고 다량의 양분에 의해서 pH도 조금 낮은 상황, 그러니까 산성인 토양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부추 자체가 양토나 사양토에서 재배를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비성 작물입니다.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 다비성 작물이면 분명합니다. 부추가 양분을 많이 필요해요. 양분을 많이 필요하니까 양토나 사양토, 그러니까 양토라는 건 좀 이제 모래 땅이 아니라 모래보다 좀 찰기가 있는 그 점토에 가까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땅이 권장받는 이유 자체가 보수력이랑 보비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비료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땅이 비료를 뿌리면 그대로 비료를 잘 가지고 있고 부추한테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는 건데, 이 땅에서 이제 입금마름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금마름증이 나오는 부추 재배 필지를 보시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좀 이씨가 높다라고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나 비료 별로 안 줬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이씨가 높아지려면 지금 비료를 줘서 바로 토양에서 이씨가 높아진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기경을 하셨던 거죠. 바로 뭐 깊이 가리를 하시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비료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양 이씨가 높은 상황에서 입금마름 증상이 조금 더 잘 나오는데요. 정리한 것 같이 살펴보시죠. 점토질 함량, pH 높을 때, 이씨가 높을 때, 이 3박자가 고루 이루어지면 입금마름 증상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알칼리성 식질 토양, 그러니까 알칼리성, 지금 여긴 다행히 알칼리성은 아니에요, 그죠? pH가 7보다 낮은 상황이니까 알칼리성 식질 토양, 그러니까 점토질 토양, 사토 아니고 비료 뿌리면 잘 고정되는 토양에서 질소질이 질산화하는 과정 중에 가스 장애로 입금마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조금 더 어려운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들 가스 장애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가스 장애 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질산태질소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암모니아태질소의 나쁜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암모니아태질소, 질소의 종류는 뒤에 나올 텐데 암모니아태질소가 알칼리와 만났을 때 가스가 휘산되는 걸 질소 가스 장애라고 합니다. 네, 암모니아 가스 장애라고, 정확하게는 암모니아 가스 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그 증상들에 의해서 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추에서는 입금마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원인도 있는데요. 산성화가 심한 토양에서 암모니아태질소를 또 줬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첫 번째도 암모니아태질소였어요. 첫 번째도 암모니아태질소인데 얘는 이제 알칼리성 토양에서 가스가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암모니아태질소를 줬는데 토양이 산성인 거예요. pH 5.8. 정확하십니다. 아질산 가스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암모니아태가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질산태가 돼야 되는데 바로 질산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태가 아질산태가 되고 아질산태가 질산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선 균들이 있어야 돼요. 세균들이. 유익균들이 있어야 되는데 pH가 5.8이 낮은 밭에서는 질산을 만드는 질산화균들의 생육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암모니아태가 아질산태까지는 됐는데 이 아질산태가 질산태로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야 되는 이유는 부추가 먹기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부추는 제일 마지막에 산물인 질산태를 주로 먹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세균들이 활동을 안 해. pH가 낮으니까.
지금 pH가 낮으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이 아질산태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애들이 나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아질산가스 장애인 거죠. 질소가스 장애는 모든 회사들이 보통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가 알칼리도가 높을 때, 왜냐면 다 암모니아태 질소를 뿌리니까, 그리고 알칼리도가 그렇게 높은 토양이 없거든요. 농사를 계속 지게 되면 pH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뭐 인비료를 많이 썼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pH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회사들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우리 제품 암모니아태 질소긴 한데 어차피 지금 토양 산성화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석회를 쓴다고 해도 pH 알칼리성으로 높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스가 안 날아가요. 우리 제품 써도 우리 제품은 안 좋은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암모니아태 질소란 안 좋은 질소가 들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잘못된 농법들로 인해서 pH가 낮은 상황이니까 가스가 안 날아간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만 몇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를 지금 우리가 감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질소인 암모니아태 질소가 안 좋은 땅인 산성 토양과 만났을 때도 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 아질산 가스가 결국에 기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입이 고사하고 입이 마르게 되는 양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이 마르는 양상 우리는 입금 마름 증상이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물에 그 pH는 관계 없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물의 pH가 7.8이면은 굉장한 경수인데 일단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좀 놀라운 사실이고, 어쨌건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근건부, 그러니까 땅의 pH가 훨씬 더 중요하지 공급하는 물의 pH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물에 비료를 녹여가지고 얘네를 뿌리는 수경 재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비료 주시고 물 주신 다음에 비료가 녹은 상황에서 그 비료가 녹은 애들이 부추로 흡수가 되는 지금 농법이잖아요. 모든 밭작물들은 다 그렇잖아요. 물이 그래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끼쳐요. 물이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물에 대한 완충작용을 토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토양 pH가 5.5인데 7.8인 물을 계속 주면 pH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정말 조금 올라가요. 정말 거의 안 올라가다시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물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화도 할 거고 당연히 지하수로 침출도 될 거고, 그러니까 토양 자체에 남아있는 H라는 이온을 물에 있는 OH가 그렇게 많이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 비료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중성화시키는 비료, 그러니까 저는 중성화시키는 비료라는 표현보다는 결국에 화학적으로 개량하는 제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석회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석회에는 왜냐면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걔네로 땅에 있는 H+를 뭐 어떻게든 중화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석회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선 당연히 석회의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석회는 뿌리셔야 되고, 그래서 저 준비한 게 석회를 뿌리시긴 뿌리시는데 얼마를 뿌리셔야 될지 모르니까 그 석회를 뿌리시는 양도 제가 식으로 준비를 해놔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런 화학적 계량 제품 말고 물로만 pH를 규정할 수 있냐라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pH가 높은 알칼리성 물을 계속 주면은 땅이 산성이 아니라 좀 알칼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다량의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pH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땅에 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비료 같은 경우는 땅에 고정이 되어 가지고 이온을 내뿜는 건데, 그러니까 석회 같은 경우는 땅에 고정이 돼서 이온을 내뿜는 건데,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데미지들을 입히겠죠.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물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애들보다 흐르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땅을 개량할 때 물로 개량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요. 토양 개량제를 적절하게 특히나 석회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 양은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KOH도 알칼리도라고 부르는 OH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도 결국에 OH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탄산도 결국에 OH 때문에 그런 거고, OH가 H랑 만나가지고 물 분자가 형성되는 걸 우리가 중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KOH도 분명히 알칼리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용성인비 자체도 보면 알칼리도라고 써있잖아요. OH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용성인비도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pH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KOH도 사용하면 분명히 중화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물보다는 훨씬 뛰어난 토양 개량 제품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KOH를 굳이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지역이 어쨌건 휴경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절기만 재배하시고 휴경기가 있는 거면은 뭐 석회 계통 있잖아요. 소석회가 됐건 생석회가 됐건 뭐 석회 유황이 됐건 탄산칼슘이 됐건 그런 계통으로 주시는 게 조금 더 중화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석회를 뿌리면 되지만 겨울 작기 중반에
작기 중에, 그러니까 부추가 심겨져 있을 때 그런 pH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pH가 내가 지금 너무 낮아서 높이고 싶은데, 그럼 그럴 때는 그런 제품들 쓰시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또 그거예요. KOH가 들어가게 되면은 K가 다량 들어가잖아요. OH 한 분자가 들어가면은 K도 한 분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K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K랑 다른 이온들의 기량작용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칼슘이 좀 잘 흡수가 안 된다라거나, 뭐 다른 양이온 뭐가 있을까요? 마그네슘이 잘 흡수가 안 된다라거나. 마그네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일단 pH 만들어 놓으시고, pH를 부추에 적합한 토양으로 6.5다 그러면 6.5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pH가 많이 안 떨어지는, pH를 건들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작기 중반에 pH를 규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술은 뒤에 또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pH 관련해서 확실히 질문들이 되게 많으신 게, pH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느끼시고 입마름 증상이 정말 좀 pH랑 연관이 있다라고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어쨌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추 같은 경우는 비료 많이 줘야 되는데,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좀 입마름 증상이 심각하게 나올 수 있다. 입마름 증상이 심각하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 제가 알칼리성 토양이라고만 적어놨지만 사실 이거는 모든 회사들의 논리인 거고, 알칼리성 토양뿐만 아니라 산성 토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는 결국에 pH 한 6.5 정도로 맞추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5.8인 토양을 6.5로, 6.5인 토양은 제가 생각할 때 오케이인 거고, 근데 그런 토양은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염이 집적되어 있지는 않은지, 너무 불용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농도장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의 이씨가 너무 높지 않은지, 제염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뒤에 후술하기로 하고, 어쨌건 여기서 들어야 되는 내용은 pH를 6.5로 높여야 됩니다.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그러면 석회 공급이 필요한데, 석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토양이 알칼리화 된다, pH가 너무 높아진다, pH 높아지면 입금마름증 뭐 심각해진다, 그렇기도 하고, 토양이 알칼리화 되는 걸 떠나서 염들이 또 많이 쌓이잖아요. 어쨌건 석회도 무기염류니까 뭐 칼슘이랑, 이게 탄산석회건 황산석회건 어떤 칼슘이건 간에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의 양분들이 땅에 쌓여 있는 게 지금 부추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농도장애라고 부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입금마름 증상이 더 심화된다, 입금마름 증상은 이씨가 높을 때도 발생을 하니까 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그러면 결국에 석회 공급이 필요하긴 한데 과잉석회는 공급하면 안 된다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석회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는 pH가 6.5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럼 석회를 얼만큼 줄 거냐? 석회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탄산칼슘도 있고, 생석회도 있고, 소석회도 있고, 석회 유황, 뭐 항산칼슘, 뭐 칼슘석, 뭐 황산칼슘이라고 부르고, 뭐 석회 유황이라고도 부르고, 뭐 되게 종류 다양한 것 같은데, 농협이나 뭐 대리점에서도 많이 취급하는 것 같고, 고토석회도 있고, 고토석회는 결국에는 이제 탄산 고토랑 탄산 마그네슘이랑 탄산 칼슘이랑 이제 블렌딩한 제품이겠죠. 뭐 그냥 암석으로 따지면 돌로마이트일 거고요. 근데 얘네 알칼리도 이거는 계량하는 퍼센트예요. OH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냐. 뭐 생석회는 OH가 80% 들어있다. 뭐 석회 유황은 OH가 30% 들어있다. 그 개념인데, 요식 보시면 요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석회석, 그냥 석회석만 했습니다. 석회석 공급량 300평에 공급하는 양은 A 곱하기 X 빼기 Y 곱하기 D 나누기 10이라고 제가 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A는 상수고요. 상수는 요거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토양 검정을 하셔서 유기물 함량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유기물이 5% 이하다, 유기물이 한 3% 나온다, 내 토양에 유기물이 3% 정도 나오고 사토다 그러면은 A에 31을 갖다 때려 박으시면 돼요. 뭐 근데 뭐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유기물이 뭐 15%다. 사실 이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갈게요. 유기물이 15%다. 그럼 5% 이상이고, 근데 뭐 내 토양은 식토더라. 그럼 A에 때려 넣으셔야 되는 양이 187을 넣으시라는 거고, 현재 계량을 목표로 하는 X는 6.5 넣어야겠죠. 6.5를 제가 추천을 드렸으니까. Y는 지금 현재 토양, 아까 5.8이라고 했으니까 5.8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5.7로 넣을게요. 왜냐면 제가 예시로 든 게 5.7이라. 그냥 오늘 하루만 내 토양은 5.8이랑 5.7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다시 만들려면 힘드니까. 여기 6.5 넣고 여기 5.7 넣도록 하겠습니다. D 같은 경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계량을 목표로 하는 가리 흙길이, 그러니까 부추의 근건부 깊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근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을 지금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30cm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식양토에서 키우고 계시고 대표님이 유기물은 3%고 가리 깊이 30cm 낮고 5.7 pH를 6.5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A에 넣어야 되는 건 식양토 유기물 3%, 유기물 3%, 식양토 124 알 수 있죠. 그래서 124 넣습니다. 6.5로 계량하고 현재 5.7이니까 6.5 빼기 5.7. 깊이는 30cm로 갈 거니까 30 나누기 10 하면은 석회석이 필요한 양이 297.6kg, 한 300kg 나오네요. 300평 기준으로 300kg 넣으면은 근건부가 있는 30cm의 토양이 5.7이었던 게 6.5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0kg를 넘게 되면 그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6.5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입금마름 증상은 더 심화될 거고 농도장애도 더 심화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서 또 질문 나오는 게 나 석회석 안 쓰고 뭐 석회 유황 쓸 건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요거 참조하셔서 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297.6인 건 알았어요. 그럼 297.6에다가 곱하면 되는데 보니까 이 제가 예로 든 게 석회석. 이 석회석은 45%입니다. 그리고 석회 유황을 쓰실 거면 석회 유황은 30%예요. 그러면 45 나누기 30 하시면은 석회 유황으로 바꿀 때는 한 450kg 써야 되는구나. 석회석 쓰실 때는 300kg, 석회 유황 쓰실 때는 450kg.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요거 좀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유식한 척 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추라서 그런 거예요. 저 뭐 마늘 양파 세미나 때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근데 부추는 진짜 pH에 따라 가지고 입금마름 증상이 정말 왔다 갔다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6.5 정도로 저 지금 뭐 저희 제품 쓰라 그게 아니라 그냥 석회석 쓰라잖아요. 근데 석회석을 정량 쓰라는 거. 그래서 요식은 반드시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내용 실어 놓은 거는 결국에 칼슘 공급 때문에 나오는 건데 석회 얘기만 지금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질소 강조드렸고, 질소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 그리고 계속 입금마름증 얘기하면서 석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석회를 뿌리실 텐데, 석회를 뿌리시면 나는 부추에 칼슘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어놨어요. 실제로 부추 칼슘 많이 줘야 되잖아요. 많이 줘야 돼요. 부추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보면은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양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추로 할게요. 그러면 부추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양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소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2등은 그럼 뭘까요? 가리겠죠.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가리니까. 지금 힌트 줬다. 질소, 인산, 가리가 3대장인데 1등이 질소, 그럼 2등이 가리였어요. 3등이 뭘까요? 인 아니죠. 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하긴 하지만 부추가 엄청나게 많이 빨아먹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양분은 또 아닙니다. 3등이 밭작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칼슘 아니면 마그네슘이에요. 칼슘, 뭐 칼슘 갔다가 3등 칼슘 갔다가 4등 마그네슘 갔다가 5등이 인인 경우 있고 황인 경우 있고, 그래서 5등 뭐 인 갔다가 6등 황 갔다가 그 다음 뭐 7등부터 나머지 미량 요소죠. 뭐 철, 뭐 아연, 망간 이런 미량 요소들 당연히 줘야 되는 애들. 그것만 보더라도 칼슘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석회를 주셨다고 해도 그게 칼슘을 공급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산칼슘 보이실 거고, 황산칼슘 보이실 거고, 탄산칼슘 보이실 거고, 뭐 질환칼슘이라고 칼슘 아모늄 나이트레이트인데 이 제품은 시중에 많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3개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칼슘, 황산칼슘, 탄산칼슘 이렇게 비교할게요. 이 황산칼슘이 그냥 흔히들 말하는 석회 유황이고요. 이 탄산칼슘이 그냥 석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산칼슘은 그리고 석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각상 있죠, 조각상. 그런 애들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황산칼슘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겠죠. 뒤에 나오는 2개는 안 녹은 거 보이세요? 안 녹은 거 보이시죠? 얘는 녹은 거 보이실 거고요. 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1kg을 녹일 때 칼슘 1kg을 녹여가지고 부추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녹아야지 부추가 뿌리로 빨아먹던 기공을 흡수하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뿌리로 빨아먹는 건 뿌리로 빨아먹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뿌리로 빨아먹으려면 녹아야 되는데 칼슘 1kg을 녹일 때 이 질산칼슘은 물을 1리터만 대주면 된대요. 물 1리터만 대주면 칼슘 1kg이 싹 녹아가지고 부추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변한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황산칼슘이랑 여기 있는 탄산칼슘을 보면은 1kg 녹일 때 물이 425리터, 물이 66,000리터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kg 뿌리면 한 평 정도에 뿌린 것 같은데 한 평 정도의 물 66,000리터 대주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얘네는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미는 있습니다. 알칼리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칼슘이 아니라 알칼리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밭의 pH를 되게 느리게 교정을 해줄 수 있긴 한데, 그런 의미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알칼리도랑 붙어있는 칼슘을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안 녹으니까.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또 추억팔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손에서 어릴 때 자랐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이 맞벌이하셔가지고, 그래서 외할머니 되게 좋아하고, 외할머니가 말년에 좀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근데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기억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막 외할머니랑 뭐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외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실 때 돌아가셔서, 거의 뭐 진짜 그 3일 내내 빈소 지키면서 막 울면서 막 탈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할머니 이제 매장을 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하얀 가루를 뿌리는 거라, 하얀 가루 뿌리니까 막 어릴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만 슬프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엄마랑 이렇게 술 한잔 할 기회가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갑자기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하얀 가루가 왜 뿌린 거냐고. 하얀 가루가 뭐냐. 근데 엄마는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말씀하시길 그게 석회가루라고 하시더라고요. 석회가루를 뿌리는 거, 왜 근데 사람이 죽으면 관에 석회가루를 뿌릴까? 그때부터 궁금해가지고, 제가 출장 다니면 어르신들 많이 만나니까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석회가루 뿌리는 거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게, 그렇게 뿌리면은 관에 이제 물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석회가 땅에 있는 물이랑 만나가지고 끈적끈적하고 안 녹는 시멘트가 생기니까 뭐 야생동물이 묘를 파지도 못하고 관에 물이 차지도 않는다라는 거 때문에 그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알고 계신 조상님들이 그렇게 석회가를 뿌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국에 석회는 안 녹는다라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석회를 뿌리나요?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배웠네요. 관에 뿌리는 건 소석회다, 부추는 파옥초라고도 부른다. 두 가지. 저도 가르쳐 드리고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어쨌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밭의 pH를 개량하려고 뿌리는 그런 석회 계통의 제품들은 칼슘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은 많이 줘야 된다는 이해하시고, 주셔야 되는데 뭐 폐화석이 됐건 어떤 칼슘들이 됐건 안 녹으니까 소용없다라는 거고, 결국에 녹는 애를 줘야 된다. 녹는 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산칼슘이랑 염화칼슘. 질산칼슘이랑 염화칼슘이 두 가지 있고요.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그 입금마름 증상이 많이 유도가 될 때는 토양의 염분이 높을 때였어요? 낮을 때였어요? 높을 때. pH는 높아도 나왔고 낮아도 나와서 6.5 정도로 우리가 만들자고 했고, 그러니까 양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토양의 염류가, 그러니까 토양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그게 조금 더 많이 유도된다라고 했는데, 염화칼슘은 염소랑 칼슘이고요. 질산칼슘은 질소랑 칼슘이에요. 아까 부추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질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소는 잘 빨아먹겠네. 그죠? 녹았으니까 칼슘도 빨아먹을 거고. 염화칼슘 봅시다. 칼슘은 녹았으니까 빨아먹을 것 같아요. 녹으니까. 근데 염소는 많이 안 빨아먹어요. 뭐 빨아먹긴 하겠지. 근데 정말 미량으로 빨아먹어요. 그 미량도 그나마 잘 빨아먹는 게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토끼풀, 클로버, 토마토 뭐 이런 애들은 염소를 조금 빨아먹긴 하는데, 부추는 염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빨아먹으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류장애라고 부른다. 많이 남아있으면. 그럼 둘 중에 뭐 쓰셔야겠어요? 질산칼슘 쓰셔야겠다. 그죠? 뭐 여기서 제품 얘기 한번 하면은 저희 제품 질산칼슘입니다. 육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 한번 마시고 할게요.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